3천만 원 투자를 해서 네. 한 8억 정도 그걸로 네. 이 목동에 아파트를 한 3배. 3배 올랐다고요? 네. 3배 올랐으면 8억이 24억 됐다는 건데. 야, 이 돈이 선순환.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한 20배덕 되니까 70배인가요?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습관편입니다. 지금 오늘 주식 투자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네네. 저자님 또한 개인 투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개미 그렇죠? 투자자. 그렇죠. 네. 저자님은 네. 지금 얼마로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요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 다음 이야기들이 네. 사람들이 들을 거야. 예.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네. 37살 때부터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네. 3천만 원 투자를 해서 네. 한 7, 8년 정도 해서 한 8억 정도 수익을 냈고요. 그걸로 네. 이 목동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야, 그 목동 아파트도 또 엄청 올랐겠네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3배 올랐다고요? 네. 3배 올랐으면 8억이 24억 됐다는 건데. 약간 부족하네요. 야, 이 돈이 선순환. 주식 투자로 부를 좀 만드시고, 부를 또 부동산 투자로 만드시고.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한 20배덕 되니까 몇 배 되신 거죠? 70배인가요? 네. 그럼 7, 8년 만에 8억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럼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금액 제한이 들어오면서 네. 제가 이제 주식 투자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수익 내는 그런. 투자 금액이 6천만 원이 제한인 거예요? 네. 6천만 원 정도 해서 네. 6천만 원으로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1년에 한 10일 정도 거래하거든요. 두 번째 책을 쓸 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10일 거래를 했고요. 그때 한 1년에 한 5,500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네. 한 1억 조금 넘게 수익이 돼서 한 100% 수준으로 10일 거래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잠깐만, 진짜. 그럼 6천을 투자해서 네. 그 6천만큼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저 원금만큼 더 벌었다는 거죠? 네네. 그거를 몇 년 정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4, 5년 그 투자 금액 제한이 있는 시절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4, 5년 동안 매년 한 100% 정도 수익이 났다. 적을 때는 한 7, 80% 정도 났고요. 네. 많이 날 때는 한 100% 정도. 네. 그러면 네. 그 투자 일수가 지금 10일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쵸. 뭐 10일에서 많으면 한 15일 정도? 투자 일수에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투자 일수도 제한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 제한보다 훨씬 이제 적게 한 달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거래를 하는 거죠. 왜요? 일단 제가 종목을 고르는 게 되게 힘들고요.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골랐으면 좀 기다리는 그런 네. 투자라서요. 이게 뭐 사고 다음날 팔고 이런 트렌드가 아니고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기다리는 이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1년에 한 10번? 10일 정도 거래하면 그 정도 충분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스노우볼이거든요. 스노우볼. 이 조그만한 이 눈덩이를 굴리면 눈사람이 된다. 그래서 차곡차곡 수익이 나면 그게 모이다 보면 큰 그런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 스노우볼이 결국 복리잖아요. 그렇죠. 복리를 좀 뭔가 임팩트 있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있다면. 복리라는 건 일단 원금에다가 이자가 생기면 그걸 묶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이제 그 수익이 나면 그걸 다시 묶어서 투자하고 그게 이제 복리고요. 단리는 이제 원금에 이자 나오면 그 이자는 떼내고 다시 원금만 넣고 이게 단리. 그렇죠. 근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는지 수치로 좀. 그래서 1,000만 원을 분기당 10%하고 이걸 복리로 하다 보면 10년 후면 66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조급할 필요 없거든요. 10년 기다리면 6억 6천이 되고 6억 6천이 또 10년이 되면 이건희 주식계 이건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느낄 필요 없고 저 투자법으로 얼마든지 지금 어찌됐든 목동의 아파트도 이렇게 한 10여 년 만에 사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그래서 비싸죠. 주식해서 아파트 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롤모델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천만 넣어서 1년에 6천만 원 방법. 네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네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네네. 쉽게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뭐 5가지가 있다면서요. 아, 예. 네. 공짜로 알려드릴 수 없는 내용.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간단하게 우리가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쵸. 많은 시간을 들이면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겠지만 네. 하루 이틀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네. 주식 투자 엄청나게 오래 할 건데 끊임없이 해야 되고 쉼 없이 해야 되고 피곤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가성비 높은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5단계로 한 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네. 짧게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일단 1단계는 재무적인 자료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시가총액, 미래 PER, 재무비율 4가지 포인트를 네. 이렇게 보는데요. 한 줄 코멘트 형식이에요. 리뷰를 하고 네. 한 줄로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는데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서?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다 찾아보는 있어요. 다 있어요. 저 어떻게 찾아보나요? 예를 들면 네이버를 한번 쳐볼까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네. 이렇게 네이버라고 치시고요. 이렇게 종목이 나와요. 그렇죠. 코스피. 네. 그 번호도 035420. 이게 이제 네이버의 어떤 코스피 종목 번호죠. 종목 번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재무를 클릭하면 네. 여기 보면 연도별 실적도 이렇게 다 나오는 거고요. 여기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E는 이제 예측치, expectation의 약자죠.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측치를 네이버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측치를 기준으로 연간 실적도 나오는 거고요. 또 분기별로도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찾아보고 어떤 특징을 네. 한 줄 코멘트 형식으로, 예를 들면 당기순이익이 3년 내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 뭐 이런 데이터들. 그렇죠. 이 당기순이익 네. 수치가 나오죠. 네, 올해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언택트 이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2018년도보다 2019년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쵸. 올해 실적이 2018년보다 훨씬 좋다라고. 2020년 12월에 지금 8,038억을 예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당기순이익을 이 정도 예상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월급 받으면 네. 뭐 세금 떼고 국민연금 떼고 그렇잖아요. 네네. 기업이 법인세도 떼고 여러 가지 비용들 하고 남은 네. 그런 순수한 수익이다. 우리가 월급 봉투 받으면 내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당기순이익이 쉽고요. 좋습니다. 당기순이익 확인했고요. 그다음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의 종합이라는 데를 클릭하면 시가총액이 네이버는 50조 1,003억이구나. 네, 시총.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시가총액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주가만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인데 네. 뭐 어떤 주식은 50만 원이다. 그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주식수와 주가의 곱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만을 봤기 때문에 실제 주식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5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보다 비쌀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만 원짜리 10주, 뭐 5천 원짜리 만주, 이러면 5천 원짜리 만주가 훨씬 비싼 주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5천 원, 만 원 보면 5천 원짜리가 싸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그 기업의 평가를 받는 가치다. 규모. 그래서 시가총액을 우리가 50조 1,003억이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시가총액을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PER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겁니다.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우리가 여기 체크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구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다. 네. 그러면 PER은 10배입니다. 네. 그러면 10배라는 것은 내가 시가총액만큼 투자를 했을 때 10년간의 당기순이익으로 시가총액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이 기업은 저평가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또 해야 되겠죠. 보통 PER이 10배면 저평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을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네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면 PER이 5배, PER이 10배면
5배인 기업이 10배인 기업보다 5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PER이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 당기순이익, 분모인 당기순이익이 계속 커지면 PER은 계속 낮아지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아지니까 결국 실적 개선이 돼서 당기순이익이 좋아지면 투자금 회수가 빨라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PER 보니까 78.75배인데. 네네네. 그럼 이 말은 지금 저자님 말씀을 반영하면 네네. 78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78년이 걸리는 거죠. 그럼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성장주 이슈하고 네. 코로나19 이후로 어떤 네이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네. 이렇게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좀 주가를 많이 올린 측면이 좀 그 있죠. 기대감이 반영돼서. 네, 이제는 좀 어떤 실적이 계속 앞으로 더 증가세를 보이지 않으면 약간의 이제 조정이나 버블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다. 키는 앞으로 네이버가 얼마나 실적을 더 크게 올리느냐. 그래서 실적이 예를 들면 올해는 아까 보여진 예측치가 있지만 내년, 내후년이 더 간다. 네. 크게 더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보면 PER이 78배가 아니라 뭐 30배, 40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을 좀 더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이 PER이 78배가 과한지 아닌지를 좀 볼 수 있고 저는 보통 이제 이 당기순이익을 과거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당기순이익을 좀 보자. 네. 그래서 미래의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이 PER이 78배가 아니라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 PER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 54배니까 과거의 실적 기준으로는 78배지만 앞으로의 실적 기준으로는 한 50배 정도. 이 추정 PER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미래 PER인가요? 네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PER 기준으로는 100배지만 앞으로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예를 들면 20배, 10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덜 올랐다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실적 기준으로는. 그 갭만큼. PER 100배와 10배와 그 사이 갭, 뭐 90배 이런 갭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더 조금 올라줘야 이렇게 바람직한 좋습니다. 그런 주가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좋네요. 여기 실질적인 정보를 들어보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PER은 미래의 실적치를 찾는 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찾다 보면 그런 데이터들은 많이 나와 있다. 2, 3년 후의 실적치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 2, 3년 후에 어떤 당기순위 기준으로 미래 PER을 계산해 보면 지금 PER은 100배지만 2, 3년 후에 실적 기준으로 PER이 10배다. 그러면 이건 계속 주가가 오를 확률이 있다. 오를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대가 재무 하는 비율은요? 거죠. 재무 비율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재무 비율이 여러 가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안정성 비율을 좀 체크를 하자. 왜 안정성 비율이냐? 망하는 기업을 좀 피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정성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우리가 재무 비율에서 보시면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이 세 가지가 안정성 비율인 거죠. 있네요. 여기 밑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네네네. 그래서 비율도 이렇게 연도별로도 나오고요. 분기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하고 내 돈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과 남의 돈을 비교해서 남의 돈이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부채예요. 부채가 많으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부채 비율이 높은 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내 돈과 부채 비율이 동일한 게 100%잖아요. 그래서 100%가 넘어가는 건 좀 별로다. 부채 비율 100% 좀 피하는 게 좋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한 200% 넘어가고 이러면 더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가는 좋습니다. 거죠. 내 돈보다 부채가 2배 많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부채도 뭐 단기에 갚을 것도 있고 장기에 갚을 것도 있는데 갑자기 단기에 갚으라는 부채가 너무 많으면 망할 수도 있다. 그 돈 못 갚으면 부도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주나 은행, 증권사들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죠. 빌려주는 게 업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돈을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고객한테 줄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부채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하고 은행은 부채 비율이 높아서 나 은행하고 증권주는 못 사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고객의 돈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는다. 그럼 은행과 증권주는 몇 % 이상 정도 대략? 그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은행이나 증권은 그거 외에 BIS 비율이라든지 뭐 NCR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엄격하고 이 부채 비율 말고 그런 비율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주들은 이 부채 비율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오히려 부채 비율이 더 늘면 늘수록 고객의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오히려 법이 좀 다른 거군요.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움증권이 최근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게 이제 동학개미들이 돈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당좌 비율은? 당좌 비율은 이제 1년 내에 들어올 현금하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하고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분자가 1년 내에 들어올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1년 내에 들어올 현금이 많으면 좋으니까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 좋은 거죠. 들어올 현금과 나갈 부채가 동일한 게 100%고 그보다 높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당좌 비율은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좌 비율이 적으면 이렇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돈 줘 할 때 이렇게 용돈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예를 들면 물건을 만들려면 뭘 사와야 되는데 사올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 해야죠. 주식 발행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것은 증자라는 건 주식수를 늘리는 건데 유상이라는 것은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을 파는 행위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악재잖아요. 그렇죠. 이 악재인 이유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게 주식수 곱하기 주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니 주가는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의 10주인 주식의 시가총액은 10만 원이에요. 근데 10주가 20주가 되면 동일한 10만 원이 유지되기 위해서 주가는 5,000원이 돼야 동일한 시가총액이 유지되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거의 17, 18년 해봤지만 가장 큰 이 악재는 유상증자였다. 유상증자. 주식수가 늘어나면 5,000원이 10,000원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아닌 한 주가가 2배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2배가 갈 수 있겠어요? 실적이 안 좋거나 현금이 부족하거나 부채 비율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자 돈으로 몇 년간 연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가가 이렇게 5,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가긴 불가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큰 손실을 보고 힘들어하는 거죠. 좋습니다. 당좌 비율 한마디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건데 몇 퍼센트 수치 정도 그것도 기준점이 있나요? 이것도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좋은 거죠. 이상이면 좋은 거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75% 이하면 잘 안 보는데요. 한 50% 이하면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좋네요. 네, 왜냐면 갚아야 될 돈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반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뭘로 채우겠어요? 돈 가져와야죠. 돈 가져와야죠. 네. 땅을 자기가 땅이 많으면 땅을 팔던가. 그런 게 없으면 결국 유상증자로 이 부족분을 채워야 된다. 주가는 내릴 수밖에 없다. 속상하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인데요. 유보율은 이제 남는 겁니다. 잉여금의 어떤 그 비율인데요.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아까 유상증자는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인데 무상증자는 주식수를 늘리는데 공짜로 주는 거예요. 회사가 먹고 살 만하니까. 그래서 잉여금이나 어떤 이런 당좌 비율에 현금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무상증자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 주식을 누구한테 줘요? 기존 주주에게. 기존 주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무상증자다. 그러면 한 주에 한 주를 더 주는 거거든요. 저는 왜 무상증자를 준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증자는 공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무상증자 치면 공시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요. 무상증자는 일단 호재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시가총액이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유상증자를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0원인 주식 10주이면 시가총액이 10만 원인데 주식수가 2배로 늘어서 20주가 되고 주가는 5,000원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춰준다고 했는데 무상증자도 비슷해요.
근데 뭐 유상증자고 무상증자고 주가 내리는 건 똑같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만 하니까 주식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원래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유상증자해서 주식을 이렇게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건데 얘는 그냥 주식만 주고 아무런 돈을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5,000원이 되지만 주가는 6,000원, 7,000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르게 돼 있어요. 최근에 무상증자한 기업 어디 있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제가 액면 분할 자주 들어보고 유상증자 수를 보는데 네. 무상증자? 네. 말씀해 주시면 아마 자막에 달리고 있을 거예요. 네. 무상증자는 보통 하루에 한 2-3건 정도는 꼭 나와요. 한두 건 정도는 계속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제 투자는 최근같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아까 SK 바이오팜 얘기했듯이 기업 가치 이상으로 오를 때에는 조금 조심하고요. 우리가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 공시에 보면. 그래서 언제까지 보유를 하고 그래야만 이렇게 당신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그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매수를 하고 2영업일 후에 현금이 오가요. 아파트도 우리가 현금이 잔금을 치른 다음에 이렇게 집문서 받고 내 거라고 이제 등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수를 하고 이 영업일, 그러니까 워킹데이죠. 캘린더 데이가 아니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이 영업일 후에 돈이 이렇게 오간 다음에 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권리가 생긴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업일 전까지 사는 그 날이 뭐냐면 권리가 있다 해서 권리부. 부자는 붙을 부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 뒤, 그거는 권리가 없잖아요. 권리가 없다고 해서 떨어질 낙자를 써서 권리락. 그래서 어떤 공시, 무상증자 공시를 봐서 그 공시의 기준일을 찾고 기준일 이 영업일 전까지 사야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업일 전까지 사야만 배당도 받을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이지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지웰. 네. 이 복지 기업이죠. 네, 이지웰 우리가 이렇게 공시를 네이버 어플에서 보시면 뉴스하고 공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시 정보라는 걸 클릭을 하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무상증자 결정 7월 30일자 기준으로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공시를 보면요. 쭉 내려보면 여기 보면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8월 14일이죠. 신주 배정 기준이 8월 14일. 예, 그럼 8월 14일이 이제 무슨 요일인가를 체크해보면 오늘이네요. 오늘 금요일이죠. 네. 그러면 금요일 이 영업일 전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매수를 해야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면 여기 보면 증자 전 주식수하고 새롭게 주는 주식수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주를 더 주는 그런 100%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무상증자 전 주식수하고 무상증자 주식수를 합치면 2배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4일이 되고 이 영업일 전까지 사야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주식이 들어오는 거는 이 14일 이후에 여기 보면 상장 예정일이 나오거든요. 8월 31일 날 주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지웰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지웰이요? 오늘은 4.75% 떨어졌네요. 오늘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조금 오르다가 갑자기 16,300원에서 8,210원이 됐네요. 왜 그럴까요? 주가가 반토막 났네? 반토막 났죠? 네. 이렇게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를 조정해주는.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그냥 무조건 그거만큼 딱 떨어지는 거예요? 반절 정도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리가 있는 권리부 다음 날, 그러니까 권리부까지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고 권리가 없는 날이 권리락이잖아요. 권리락일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16,000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10주를 더 줘요. 그리고 8,000원 됐어. 결론적으로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런데 무상증자는 기업 가치가 좋고 회사가 먹고 살만하니까 선의를 베풀었잖아요. 공짜로 주식을 줬잖아요. 그러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적 개선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그런 패턴을 보여준다. 다만 이제 이 무상증자라는 호재 이슈 때문에 과하게 이제 주가가 또 버블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좀 고점에 잡을 수도 있기 조심해야 때문에 됩니다. 보통 기준일 이렇게 이제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나서 한 2, 3일은 급등을 해요. 네. 그러다 이제 좀 주춤하다가 이 기준일 즈음 가까이 오면서 그 권리 부일 한 4, 5일 전부터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기대감을 노려서 단기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네. 권리 부일에 팔 것이냐 네. 아니면 무상증자를 받을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무상증자 이후 권리락 이후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무상증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지나고 며칠은 또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고 다시 이제 주식이 새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는 또 원위치 되는 거고요. 유상증자는 계속 내려요. 호재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실적도 안 좋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애가 남의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겨우 살아가니 호재가 없으니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무상증자 종목들은 뉴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 이런 뉴스가 동일날 공시가 나오면 공시사항들을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뉴스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기준일 같은 걸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시를 체크해 보면 관련 내용들을 알고 왜 갑자기 주가가 반토막이 났지? 내 주가 반토막 난 거 돌려줘! 라고 하지만 그거는 8월 30일 날 주식이 들어오면서 동일한 시가총액은 유지를 해준다. 그리고 호재 이슈가 났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개연성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한마디로 첫 번째가 단기순이익, 그 다음에 시가총액, 미래 PE와 재무 비율을 확인하자. 여기서 안 되는 기업들은 좀 빼는 게 좋을 확률이 높다. 탈락. 그렇죠, 탈락. 네. 저기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그 어려운 애들을 자선사업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탈락. 자, 그럼 그 다음 2단계는요? 2단계는 이제 우리가 분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네. 지금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 분석에 그쵸. 대해서 했거든요. 기본적 분석이 그럼 뭐예요? 그건 바로 이제 재무 가치. 기업이 얼만큼 돈 벌고 얼만큼 좀 부채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고 이제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차트의 어떤 과거의 경험치들을 봐서 차트의 과거 경험치대로 앞으로 동일하게 갈 것이냐 이런 어떤 학습 효과. 우리가 학습 효과는 이제 스터딩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어떤 그런 경험치가 통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벤트마다 동일한 패턴을 보여줬느냐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차트를 3년에서 5년치를 그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정한 어떤 시점에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이렇게 가격과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서 동일한 어떤 이슈에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는지 그런 동일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학습 효과가 크다. 그래서 학습 효과를 한 줄로 또 기재를 하는 거죠. 차트도 그리고 얘는 이런 학습 효과 경험치가 있어. 이 학습 효과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관심이 끌어야 되고 관심이 거래량을 일으키고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주가가 쭉 올라가고 관심은 왜 일으켰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이 이유가 앞으로 남아 있다면 그 다음 그 이벤트까지 기다려보자. 우리가 1단계에서 기업 가치를 체크를 했잖아요. 2단계에서 그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의 어떤 무관심 저점이라고 하면 그때 사서 좀 고점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말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이것도 종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여기 이제 그 85페이지. 네, 제 책에 이제 85페이지에 보면 안랩 사례예요. 최대 주주가 그 안철수 대표죠.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의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 따라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개선되고. 근데 과거에 이 안철수 대표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그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떠나간 정치인은 돌아온다. 선거와 함께.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경험치고요. 기업 가치는 되게 좋은 상태에서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도 좋고 거기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PER도 20배 이하로 나쁘지 않은데 그가 떠나간 그런 시점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그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선거마다 과한 이벤트 급등을 한 번씩 보여줬잖아요. 그런 트렌드의 학습 효과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한번 요걸 바탕으로 선거철이 좀 다가올 것 같을 때쯤에 안철수님이 다시 등장할 테니까 그때는 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과거의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이제 경험치,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합해서 가치 투자와 어떤 학습 효과를 더해서 예측치를 높이자고 했는데 일단 기업 분석은 우리가 끝냈으니 다음은 이제 가치 투자에 더해서 어떤 학습 효과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이 안랩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 경험치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그 시점들을 체크해보니 이 이유가 뭐야? 라고 찾아보니 그때마다 선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마다 이분은 관심을 갖고 선거가 있으니 뉴스 일면에 이분의 일거수일투족 행보가 뉴스 일면에 나오고 관심을 끌어모으고 관심은 거래량을 일으키고 주가가 쏠림 현상이잖아요.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오르는데 어찌됐든 선거로 이 사람이 뉴스의 일면이 되니 그때가 가장 매력적인 매도 시점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매도 시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85페이지에서 이제 이때 분석할 때의 차트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요. 보면 14개월 후, 그죠? 올 4월 달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는 돌아왔고 안랩은 14개월 만에 2배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시장의 열등 한 번만 하면 과거의 경험치대로 우리가 그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학습 효과를 기다렸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는 되게 좋고 배당도 계속 받고 그렇다면 어떤 기본적 분석에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어떤 과거의 학습 효과와 이 기업의 리스크는 낮고 저평가 이슈가 있다면 이 학습 효과를 더해서 투자를 하면 매력적인 그런 기업들을 저평가, 무관심 구간에 사서 뜨거운 관심 구간에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안랩을 지금 이런 관점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이제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마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좀 조심스러운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어떤 테마의 리스크를 우리가 가치 투자 측면에서 1단계에서 발라냈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그런 뭐 안철수 관련 주식들인데 1단계에서 단기 손실이 심하고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테마 이슈가 있어도 탈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먼저 기업의 재무가치를 한번 훑은 다음에 괜찮은 애면 2단계에서 어떤 학습 효과 경험치를 봐서 그런 경험치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직접 차트를 그리면서 그 차트에 대한 기억이 남고 그거를 바탕으로 학습 효과 기재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양쪽의 어떤 메리트를 더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이 페이지에 있네요. 네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1단계에서 하는 재무 분석에 단기 순이익이 3년간 꾸준한 실적 개선을 보였다.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4,060억 원으로 무거운 편이나 과거 학습 효과 있게 안심해도 좋다. 미래 PR은 PR 17.8배로 버블이 아니다. 재무 비율이 부채 비율 26%, 당좌 비율 120%, 유보율 4,066%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2단계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어지면 이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다시 또 약간 좀 부상할 확률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오늘 녹화하는 이 날 안철수 관련 주식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어렵게 좀 나왔거든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는 경험을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그런 경험치들이 관심을 모으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85페이지에 봤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시장 선거에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독일로 이제 가셨죠. 그분이 떠나니까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고 공매도라는 것은 비쌀 때 주식을 빌려서
이제 팔고 주가가 싸질 때 다시 사서 갚는 거잖아요. 공매도가 당연히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없으니 주가는 빠질 것이다 예상을 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주가는 빠지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 저점이고 정치인은 선거와 함께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학습 효과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다. 그 전제는 1단계에서 좋은 기업임을 이미 우리가 찾아봤지 않느냐. 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까지 더해서 예를 들면 1+1으로 좀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